그러게 누가 그렇게 아프래요? 제가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꼭 자식들이 힘들 때 아프셔서 짐이 되셔야겠어요? 너한테 내가 뭐 해달랬니?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동생은 맨날 전화해서 엄마 좀 신경 쓰라고 신경질 내는데. 그리고 병원 갈 때는 또 어떻게 가시게요? 택시 부르면 된다. 시간 조금 걸려도 집 앞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지 말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괜히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 엄마 아픈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요양원 얘기를 그렇게 빨리 꺼내? 이미 좋은 요양원 다 알아봤어요. 어차피 들어가실 거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셔서 적응하는 게 낫잖아요. 막말로 아프면 요양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양원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나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전보다 몸은 힘들어도 혼자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해. 일단 알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아프면 그땐 그냥 제 말 들으세요. 인천에 사는 70대 박순금 할머니. 이날 할머니의 집에 아들이 찾아와 인사도 없이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몸이 안 좋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자꾸 쉬는 날 쉬지도 못하는 것에 실증이 난 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박씨 할머니에게는 그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박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박씨의 어머니는 박씨를 낳는 과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씨의 잘못은 없었지만 박씨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박씨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은 구박을 당해야 했고 다른 형제들이 잘못해도 아버지와 할머니는 박씨에게 그 탓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 박씨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괜히 그런 박씨를 멀리했고 박씨는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박씨는 어린 시절 아주 외로웠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고 항상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강요하는 아버지와 할머니로 인해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점점 커갈수록 아버지와 할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박씨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박씨가 밥을 먹는 것조차 못마땅해 박씨는 음식 준비를 하면서 몰래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그렇게 몰래 음식을 먹다가 할머니에게 걸렸습니다. 왜 반찬이 적나 했더니 네가 밥상 내오기 전에 다 처먹은 거야? 간 본 거예요, 할머니. 듣기 싫다. 이제 너 음식 준비할 때 앞으로 내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 그런 줄 알아라. 박씨는 그렇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삐쩍 말랐고 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박씨가 얼른 집에서 나가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박씨는 그렇게 성인이 되자마자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집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와 할머니는 박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박씨가 집에서 나가니 안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씨는 시집을 왔는데 낯선 환경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성격이거니 생각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어떤 분들인지 모르니 일단 박씨는 얼른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그간 박씨의 고생을 알았는지 다행히 남편은 다정했고 시어머니는 박씨에게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삐쩍 말라있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박씨를 참 가여워했습니다. 박씨의 시어머니는 그 시절 아들과 함께 삼계탕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좋아 손님이 많았습니다. 박씨의 시어머니는 항상 퇴근을 할 때면 삼계탕 한 마리를 포장해 박씨를 먹였습니다.
삼계탕이 물릴 것 같으면 항상 오는 길에 몸에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사와 박 씨를 먹였습니다. 박 씨의 시어머니는 항상 귀한 건 자기가 먹지 않고 박 씨에게 양보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떻게든 평생 보살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집 올 때 몸이 별로 좋지 않았던 박 씨는 처음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절대 박 씨를 구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애를 가지지 않아도 좋으니 건강하라고만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식을 가지고 싶었고 늦은 나이인 30 중반의 남편과 일남 일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막상 아기를 안 가져도 된다고 했던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손주를 안겨줘 조금이라도 보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씨와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가 챙겨준 음식들을 먹고 나서부터는 아픈 날이 거의 없이 건강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 씨에게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의 할머니는 박 씨가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나머지 자식들도 다 출가시킨 후 박 씨의 아버지 홀로 살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 박 씨의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듯 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제일 먼저 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박 씨에게 그냥 내려와서 자기를 돌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자기를 그렇게 대해놓고 필요할 때 되니 다른 형제들은 다 자기 삶 열심히 살고 있다며 집에서 살림만 하는 박 씨에게 이제 수발까지 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했어요? 저도 제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아버지를 돌봐요? 아버지는 그런 박 씨의 태도에 예전에 박 씨를 낳다가 엄마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며 자기가 지금 혼자 이렇게 된 탓을 박 씨에게 돌리며 또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말에 한 번씩만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싫은 아버지라고 해도 아예 외면할 수는 없어 박 씨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뵈러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런 박 씨를 이해해 줬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그런 박 씨가 못마땅해 집에 내려와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반찬들을 가져오고 집안일을 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그런 박 씨가 꼴보기 싫었는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에 몇 번 더 찾아갔지만 왜 왔냐고 화를 내는 아버지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다시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집안 살림과 육아를 하며 지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면 마루에서 TV를 보시던 시어머니였는데 이날은 마루가 조용했습니다. 박 씨는 장본 음식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밖을 혼자 돌아다니시는 성격도 아니었고 날도 무더웠기에 박 씨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박 씨의 시어머니는 옆으로 누운 채 미동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코에 손을 댔지만 도무지 숨을 쉬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렀지만 그렇게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떠들면서 밥을 먹고 후식을 먹으며 건강해 보였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다 소식을 듣고 왔고 그렇게 남편과 박 씨는 한동안 슬픔에 잠겼습니다. 박 씨는 아직 갚을 게 많다며 먼저 떠난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을 남편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박 씨에게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으니 더 잘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취직을 하고 모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박 씨는 삼계탕집을 하며 모은 돈으로 자식들의 결혼 비용까지 도왔고 이제는 가게를 정리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혼자만 편하게 생활하는 박 씨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박 씨의 형제들이 박 씨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 어릴 때도 형제들에게 별로 정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제들은 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박 씨를 저주에 걸린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엄마 없이 큰 이유를 박 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딱히 다른 형제들이 어려워도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둘째 오빠가 어느 날 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날 혼자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울리는 벨소리에 박 씨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웬 나이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누군지 몰라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순금이 집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를 아시나요? 나야. 네 둘째 오빠 창식이. 박 씨는 하도 오래돼서 그 이름이 가물가물했지만 얼굴을 보니 자신과 닮은 게 둘째 오빠가 맞는 듯했습니다. 박 씨는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게 왜 궁금해? 얼른 문부터 열어줘. 박 씨는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다리를 다쳤는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이런 오빠의 방문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 삼계탕 집 잘 되는 것 같던데 맞아? 그냥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하던 가게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다 말해주던데. 박 씨는 혹시 몰라 아버지에게 자기 집 주소를 말해주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말해줬었는데 아버지가 둘째 오빠에게 다 알려준 듯 싶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알아? 몰랐지. 언제 돌아가셨어? 얼마 안 됐어. 장례는 잘 치렀어? 그렇게 박 씨는 둘째 오빠와 얘기를 나눠보니 둘째 오빠는 이혼을 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그간 도박을 즐겼고 도박을 하다 빚을 갚지 못해 다리가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그런 자식이 별로 반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장 내쫓을 수가 없어 같이 산 것 같았습니다. 어우, 술 냄새. 대낮에 술 마시고 들어온 거야? 얼마 안 마셨어. 집에 술 좀 있어?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술을 찾는 오빠를 보며 박 씨는 둘째 오빠가 알코올 중독임을 직감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 어디 갔냐며 자식들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박 씨보다 훨씬 결혼을 일찍 했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박 씨는 시집 가기 전에 들었기 때문에 오빠의 자식들을 바로 찾았습니다. 100번 연락해도 안 받아. 박 씨는 자기 핸드폰으로 조카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조카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 평일 낮이라 일을 하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조카는 다행히 박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근무 중이라며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오기 전에 얼른 오빠에게 근처 모텔을 예약해 줄 테니 거기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저녁에 원래 남편과 식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급하게 다른 약속이 잡혔다고 둘러대며 조카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처음 본 조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고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어디가 안 좋았어?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래도 관리 안 하고 방치하다가 더 안 좋아졌고요. 계속 저랑 제 언니가 아버지 돌봐드렸었거든요. 그 와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서 저희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 때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너무 많았고 하루에만 제 이름을 50번은 부르기도 했으니까요. 언니는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있었고 저는 일 다니며 집에서 아버지 돌봤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서 저도 집을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전화 계속 와서 저를 부르니까 그냥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저도 참 제가 나쁜 거 알지만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술 드시고 도박하고 다리까지 그렇게 되셨다고 하니 다 제 잘못 같기도 싶고. 그렇게 흐느끼는 조카에게 박 씨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밥을 간단히 드시는 것도 싫어하셨고 항상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하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깎아드려야 했어요. 제 수입으로 아버지 생활비까지 마련하니 저는 돈 모으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제가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국 끓이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마른 반찬들하고 먹자 했더니 청국장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고집 부려서 또 나가서 장 보고 청국장 해주고 이런 생활을 몇 년이나 했어요. 다시는 그 시절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박 씨는 그런 조카의 말에 고생했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몸만 아프시면 어떻게든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성격도 점점 예민해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신경질 한 번 냈다고 또 토라져서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말도 없이 출가했고 연락도 받다가 그것마저 받지 않았어요. 박 씨는 이런 조카의 얘기를 들으며 안쓰러움과 동시에 자신은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떻겠니? 이미 그렇게 말했지만 절대 들어가시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일단 박 씨는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조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어김없이 박 씨의 오빠는 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아예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그런 오빠에게 일단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체격이 아주 크고 덩치가 있었습니다. 박 씨의 오빠는 그런 박 씨의 남편을 보자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사실 박 씨는 조카를 만나고 나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이사 갈까도 생각했지만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씨와 박 씨의 남편은 그렇게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두꺼운 팔이 보이게끔 반팔을 입고 인상을 쓰고 박 씨의 오빠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박 씨 오빠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둘째 오빠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오빠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오빠가 대답을 하지 않자 박 씨의 남편은 옆에서 한숨을 후하고 내쉬었습니다. 그런 박 씨의 남편에게 겁을 먹었는지 박 씨의 오빠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의 오빠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조카들과 얘기한 후 요양원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마 둘째 오빠는 박 씨의 집에 눌러붙으려고 했지만 남편을 보고 그럴 수 없겠다고 판단했는지 자기도 요양원 밖에 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카는 박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괴롭히는 형제는 둘째 오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둘째 오빠를 요양원에 보내는 절차를 밟는 즈음에 박 씨의 넷째 언니가 박 씨의 삼계탕 집에 방문했습니다. 박 씨의 넷째 언니도 마찬가지로 가끔 아버지의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박 씨가 일하는 삼계탕 집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넷째 언니는 처음에는 박 씨의 얼굴을 보려고 왔지만 막상 보니 장사도 잘 되는 것을 파악하고 목적을 가지고 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금이 맞지? 언니야, 미자 언니? 사실 박 씨는 언니를 며칠 전에 알아보았습니다. 요 며칠 삼계탕 집에서 서성이던 사람이 보였는데 행동이 수상하고 왠지 모르게 얼굴이 박 씨와 닮은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넷째 언니는 귀 쪽에 아주 큰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을 보고 박 씨는 넷째 언니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형제 중 별로 고마웠던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언니를 경계했습니다. 박 씨의 언니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더니 삼계탕을 한 그릇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남편도 있었고 바쁜 시간도 아니었기에 박 씨는 언니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박 씨는 오빠에게 물었던 그대로 언니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어릴 때 언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해. 어릴 때니까 이해해 줄 거지? 그때 우리가 뭘 알았겠어? 박 씨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언니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박 씨의 안부를 묻다가 망설이는 척하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사업을 하다 빚을 좀 많이 졌어. 내가 오죽하면 너를 찾아왔겠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결국 넷째 언니는 돈이 필요해서 박 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단호하게 언니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너 둘째 오빠 자식들은 도와줬다며? 근데 내 부탁은 이렇게 모질게 거절하는 거야? 둘째 오빠 자식들 도와준 거는 둘째 오빠 요양원 들어가는 거 밖에 도와준 거 없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모질게 대해도 되는 거야? 언니가 왜 내 가족이야? 난 어릴 때부터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내 가족은 남편이랑 내 자식들밖에 없어. 그렇게 언니는 삼계탕 값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씩씩대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이제 또 누가 찾아올지 겁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더는 찾아오는 형제들은 없었고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어느덧 70대가 되었습니다. 60대까지는 40대처럼 건강했던 박 씨였지만 70대가 되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어린 시절보다는 건강해졌지만 운동은 딱 질색하는 성격이었습니다. 70대가 넘어가니 몸이 군데군데 아파오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켜지면 멀리서도 뛰어갔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다음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진 것은 박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이맘쯤 삼계탕집을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몸이 별로 건강하지 않으니 박 씨와 남편은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건강할 때 놀러 다닐 걸 하는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삼계탕 장사를 넘기고 이제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줄어들자 박 씨와 남편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저녁에 무조건 술을 한잔하고 잤습니다. 예전에 바쁠 때는 힘들어서 그냥 자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젠 집에서 할 게 없으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때웠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자신의 간이 건강하다며 스스로 자부했지만 불행하게도 얼마 안 가 남편은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침묵의 장기인 간은 이상 신호를 제대로 박 씨의 남편에게 주지 못한 채 바로 박 씨의 남편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항암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에게 너무 소중했던 남편마저 떠나니 박 씨는 한동안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몸까지 좋지 않으니 박 씨의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정신과에 가 약을 타왔습니다. 박 씨는 혼자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집을 팔고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결혼도 한 자식 집에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집에서 주방 선반을 청소하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떨어지는 컵을 피하는 과정에서 박 씨는 크게 넘어졌습니다. 박 씨는 깨진 컵의 파편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파편이 눈에 맞았는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예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그날 박 씨의 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정이 되기 전에 박 씨의 딸이 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니 걱정이 돼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딸은 신음을 내며 쓰러져 있는 엄마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컵의 파편에 눈을 다쳐 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는 있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박 씨는 미리 선반에 있는 컵들을 정리하지 않은 것과 운동을 안 해 몸이 둔해진 자신을 탓했습니다. 박 씨는 아프다 소리를 내는 노인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막상 자기가 그 나이가 되고 아픈 곳이 많아지니 아프다는 소리가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부정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점점 하늘이 원망스럽고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이때부터 자식들은 점점 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최대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식들에게까지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티를 내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지금은 그대로 돈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씁쓸했지만 자식들에게 매달 돈을 줄 테니 자기를 좀 케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매달 주자 자식들은 박 씨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이 오전 오후에 와서 집안일도 해주니 박 씨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요양보호사를 부를까 했지만 자식들이 그 돈을 차라리 자기들 달라고 해서 그냥 자식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도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기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케어해주는 것보다는 자식들이 편했습니다. 박 씨는 괜히 며느리가 안 좋게 생각할까봐 며느리에게 오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을 안 가는 딸이 박 씨의 집에 오래 있었는데 딸은 박 씨에게 그냥 집을 팔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다시 한번 박 씨를 설득했습니다. 박 씨는 일단 딸의 집에 며칠 살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짐을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좀 불편해하는 듯 싶었지만 그래도 박 씨를 환영해줬습니다. 당연히 딸의 집에 얹혀 사니 딸에게 더 많은 돈을 챙겨주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딸과 같이 사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딸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박 씨는 이제 딸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일은 안 하지만 박 씨를 챙겨주며 알바비 정도의 돈을 받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는지 자꾸만 박 씨에게 돈을 조금씩 더 달라고 했습니다.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박 씨는 그렇게 딸에게 주는 돈을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받자 딸은 이제 점점 힘든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박 씨가 잠깐 나가고 싶어도 딸이 나가기 싫다고 하면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때 자유를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직장에서 힘들었는지 예민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딸의 눈치를 보다 조심스레 안마기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나 설거지 하려는 거 안 보여? 그런 사소한 건 내가 설거지 다 하면 부탁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안마기 안 쓰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해? 박 씨는 그런 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마치고 안마기를 옆에 휙 놓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는 거의 안방에만 있어 딱히 하는 게 없었지만 온종일 박 씨를 케어하던 딸은 이제 힘들었는지 오빠네 집에 사는 건 어떻겠냐고 박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들먹이며 거절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맘쯤 그냥 집을 팔고 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후 평생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지금껏 딸의 태도를 봤을 때 박 씨가 돈을 준다고 해서 평생 박 씨를 케어해 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딸이 더 이상은 하루 종일은 못 돌봐주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박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그래도 집을 팔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박 씨는 처음에는 혼자서 볼일을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주 조금씩 다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딸은 오전 오후에만 박 씨 집에 있었고 저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으로 돌아간 저녁에 아들이 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박 씨에게 인사도 없이 화가 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식들을 고생시키세요? 뭐라고? 다짜고짜 무슨 소리야? 내가 공짜로 고생시키니? 돈도 주잖아. 그리고 요양보호사 부르려고 하니까 너네가 그 돈 너네한테 주라면서. 그냥 돈만 받고 싶은 거야? 이제는 돈 안 받고 안 오고 싶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아프래요? 제가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꼭 자식이 힘들 때 아프셔서 짐이 되셔야겠어요? 너한테 내가 뭐 해달랬니?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동생은 맨날 전화해서 엄마 좀 신경 쓰라고 신경질 내는데. 그리고 병원 갈 때는 또 어떻게 가시게요? 저희 장모님은 며칠 전에 제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택시 부르면 된다. 시간 조금 걸려도 집 앞까지 가는 건 할 수 있어. 사돈이 요양원 들어갔다고 해서 나도 가야 되는 거니? 그러지 말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괜히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 엄마 아픈 지 얼마나 됐다고 요양원 얘기를 그렇게 빨리 꺼내? 이미 좋은 요양원 다 알아봤어요. 어차피 들어가실 거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셔서 적응하는 게 낫잖아요. 막말로 아프면 요양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양원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나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전보다 몸은 힘들어도 혼자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해. 일단 알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아프면 그땐 그냥 제 말 들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경제적인 문제는 괜찮았지만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물론 사고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졌지만 그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도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의지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박
박 씨는 정말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가 되면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이때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걸려도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평생 부를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집에서 죽기 전날까지 건강하다가 그 다음날 죽는 것을 꿈꿨습니다. 박 씨는 항상 지인들이 놀러 오면 돈도 돈이지만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오늘 하루 그래도 일상생활이 아직 가능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부터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박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 씨는 크게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뒤늦게 사고까지 겹치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건강에다 경제적인 여유까지 없었다면 이보다 훨씬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지의 채널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노후에 꼭 쥐고 있어야 할 돈과 건강입니다. 건강의 경우 아무리 관리해도 아플 사람은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강관리는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음에도 병이 온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속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후의 건강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